안녕하십니까. 자, 전기설비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이제 전기사업법 이야기는 했고, 자, 이번 시간은 35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전기설비 유지관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전기설비 이론이 이제 광범위하고 방대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우리 이제 변압기 용량 추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역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잘 정리해 두신다면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353페이지 설비 이론 내용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이제 두 번씩이나 최근에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잘 나오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을 보실 거고, 그 첫 번째로 이 변압기라고 하는 변압기의 용량을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한전 측에서 변압을 해서, 물론 이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우리 이제 아파트 단지에 사용을 하려면, 세대나 공용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걸 바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라는 게 있고, 또 한전 측 전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 이제 발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전력을 일부 이렇게 준비해뒀다가 세대나 공용을 이제 사용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사업법 용어하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변압기 용량을 추정할 때 과연 세대나 이 공용 부분에 있는 설비 용량이 예를 들어 1000kW다 그러면 1000kW짜리 변압기가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세대 내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설비 용량 합계를 계산할 때 1000kW 계산할 때는 냉장고 용량 또 히터 용량, 에어컨 용량 다 계산했지만 동시에 한날 한시에 히터 켜놓고 냉장고 켜고 TV 켜면서 불 켜놓고 냉장고 문 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탁기도 돌리고 다림질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실제로 1000kW까지 필요 없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용률이라는 개념이에요. 수용률. 요거는 수요율이라고도 합니다. 수요율.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리을, 받침이 없으면 이응 이렇게 쓴대요. 예. 그래서 이 수용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설비 용량 합계 분의 최대 수용은 수요라고 쓴다 그랬어요. 이걸 수요 이렇게도 씁니다. 수요 전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비 용량 합계분의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이제 수용률이 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설비 용량 합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kW의 설비를 가지고 있다. 최대로. 그죠? 다 합쳐보니까 1000kW. 근데 어떤 시점에서, 그죠? 전제는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최대로 700kW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요거는, 70%의 수용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변압기도 1000kW짜리 필요 없고, 70%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자, 두 번째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하율은 여기 봤던 최대 수용 전력 있잖아요. 최대 수용 전력 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에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우선 이제 전제는 기간입니다. 대차 대조표 순위께서 하는 것처럼 어떤 기간 동안에 최대로 아까 얼마 썼지? 이거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 700kW.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한 기간이면 한 기간, 하절기면 하절기, 1년이면 1년. 그 기간 중에서 최고로 많이 쓴 전력 700kW. 분의 평균적으로 그럼 이제 이걸 다 그 기간 사용량을 다 n분의 1 해야 되겠죠. 보니까 예를 들어서 350이다. 그러면 요거는 반이죠. 곱하기 100 하면 이제 50%네요. 부하율. 계산상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계산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용률과 부하율의 개념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시험에도 나왔고 좀 어려운 개념에 부등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등률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이 개념을 잡기가 조금 부등률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수용률이나 부하율은 뭐 요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등률 개념을 잡으실 때는 요 변전소에서 지금 여기 있는 공동주택에도 전기를 공급을 하고, 뭐 다른 곳도 많이 그 지역 내 전기를 공급하겠죠. 근데 아주 단순화해서 공동주택하고 또 한 라인 가는데 그게 어디냐? 공장이다. 공장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공동주택과 공장만을 가지고 이 부등률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최대 수용 전력인데, 이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떤 최대 수용 전력이냐면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을 합해 놓은 것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겁니다.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해놓으면 뭐 최대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아까 공동주택과 공장에 전력을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이 변전소에서 공동주택과 이렇게 공장에만 전력을 공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예를 들어 00시부터 09시까지, 또 09시부터 뭐 18시까지, 그리고 18시부터 24시까지 이 하루를 보니까 최대 그 수용 전력을 보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뭐 하느라고 한 20k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한다. 최대 수용 전력이. 공장은 보니까 뭐 출근 준비하고 뭐 해서 한 10kW 정도 사용을 한다. 그리고 19시부터 18시는 공동주택 한 60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공장은 뭐 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한 80 정도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와서 뭐 또 많이 일을 합니다. 한 70, 한 80 정도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공장에서 오니까 퇴근하고 잔업 정도 하니까 한 30 정도. 뭐 이렇게 이제 30kW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의 이 변전소의 부등률을 구해봐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변전소에서는 이쪽으로도 전기를 공급하고 이쪽으로도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얘도 어떤 그 변압기 용량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변압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1000kW인데 얘도 800 쓰고 얘도 800을 쓰면 1600짜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대신 1000kW 가지고 있는데 얘가 최대로 500 쓰고 얘가 최대로 500 쓴다. 그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1600 쓸 때 300은 좀 뒤에 해라. 뒤에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부등률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수치에서 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와 보면 각 부하라고 하는 건 이제 공동주택과 공장을 얘기를 하죠.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이건 다 최대 수용 전력이니까 최대 수용 전력. 그래서 여기 중에 최대 수용 전력은 얘, 또 여기 중에 최대 수용 전력은 얘네요. 그죠? 그거의 합. 그러니까 160. 이렇게 되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합성을 해보니까 얘는 30, 얘는 140, 얘는 110 이렇게 됩니다. 그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그러니까 합성된 것 중에 최대 수용 전력 얘가 되죠. 그래서 이제 1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이게 이제 1점 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부등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개념 잡으실 때, 그죠? 요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합한 것과 그 타임에서 가장 많이 쓴 것과의 관계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점 이제 실제 이제 나눠보시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는데, 뭐 2, 뭐 3, 뭐 4,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숫자는 항상 1보다 큽니다. 그죠? 클 수밖에 없죠. 최고끼리 더한 것과 그 시간에서의 최고는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1보다 큰데, 이게 1보다 크다라는 의미에서 이 숫자가 부등률이죠. 부등률이 크면 클수록 어떤 결과를 얘기하냐면 분산이 잘 되고 있다. 분산 정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산이 잘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변압기에서 그 용량 1000kW짜리 가지고 여러 곳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산을 잘 시키면. 분산을 못 시키면 그냥 한 타임에서 이게 뭐 동시에 다 써버리면,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숫자 가장 작다는 건 1인데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타임에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얘가 60 쓰고 어떤 경우를 볼게요. 얘가 80을 쓴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대 수용 전력 합도 160이 되고 또 합성 최대 수용 전력도 180이 되잖아요. 그럼 180분의 180 하니까 1이 돼 버려요. 그러면 동시에 피크가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변압기가 160짜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분산이 되면 140짜리가 있어도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공급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부등률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을 얼마를 할 것이냐. 그래서 부등률이 중요하고,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하절기에 뭐 이렇게 성수기 하절기에 보면 이제 뭐 오후 뭐 한 2-3시에 막 피크가 몰리잖아요. 전력 수요, 뭐 에어컨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 뭐 서로 전기를 끌어다 쓰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막 피크가 이때 다 몰리는 거죠. 그럼 부등률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때 최대가 몰리니까. 그래서 어느 한 곳을 그러면 이 변압기는 지금 1000kW라 이 부등률을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공전기를 못 주죠, 한 곳을.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계획 정전을 합니다. 몇시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이 숫자를 낮춤으로써 부등률을 키우는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부등률, 부하율, 수용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 트렌드니까요. 부등률까지 잘 정리를 합니다. 자, 보셨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수변전실 위치 구조 나오는데, 뭐, 아까도 뭐 여기 잠깐 그림 그렸지만, 이 수변전실은 부하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선이,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할 때 전선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압강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부하 중심에 둔다. 그리고 뭐 장비 반입구, 투입구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해서 실제 뭐 변압기 교체라든지 이런 이제 기기 반출입 용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6번 보시면 천장 높이는 고압은 3m 특고압.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22,900V는 특고압이잖아요. 7,000V 초과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4.5m 높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변압기와 관련된 용량 추정 방식 보셨고, 이제 두 번째 용어, 뭐 주요 기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기. 사실 이제 전력 기기에서 보시면, 전기 기기가 굉장히 많고, 사실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변압기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기기. 첫 번째 이제 변압기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압기도 변압기의 원리부터 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변압기는 원리는 권수비예요. 권수비. 권수비가 뭐냐면 변압기 1차 측하고 이제 2차 측이 있다. 1차 측은 한전 측입니다. 이건 이제 세대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변압기가 여기 있는데 이 변압기에 이 교소강판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그래서 이 감은 비를 권수비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압 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이 되거나 승압이 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는 매우 중요하죠. 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 소선이 됐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오는데 일로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한 기기다라는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차단기라고 할 때 이게 뭐를 차단하는 거냐면 한전 측에 이렇게 1차 측 전기가 들어오면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왜? 이 변압기는 아까 권수비에 의해서 1차 측과 2차 측에 이 코일을 감은 이 권수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2,900V가 들어오는 변압기는 상이나 또 선간 전압에 의해서 220이나 380으로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뭐 지락전류라든지 이상전류가 들어와요. 그러면 뭐 수십만 볼트짜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타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거 돈도 비싸지만 이거 교체하는데 전기 공급 못하니까 이상 전류를 여기에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서킷 브레이커를 설치를 해요. 서킷 브레이커. 예. 그래서 이거는 대전류이기 때문에 그냥 잘라지질 않죠. 그래서 뭐 진공 상태에서 하면 VCB. 뭐 기름이 들어있으면 OCB 뭐 이런 형태의 차단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는 자동회로 차단을 하는데 이 차단기 자체가 자동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여기 OVR이나 UVR 또 뭐 OCR이나 OCGR 뭐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R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기기에서는 다 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거죠. 전압이 높다, 전압이 낮다, 뭐 전류가 높다, 뭐 지락이 있다 이런 경우를 감시를 해서 자동으로 차단기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차단기가 딱 트립이 되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차단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이상 전류가 들어왔을 때 얘가 먼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기를 공급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차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전반부터 보실 텐데 이 배전반이라고 하는 거, 이 배전반은 이 전기를 2차 측에서 이제 220이나 380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죠. 그래서 뭐 101동도 가고 102동도 가고 103동도 가고 공용 부분도 가고 관리실도 가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요걸 배전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용어에서는 이 배전반은 그렇죠. 수전 설비이기도 하면서 군의 배전 설비이기도 하는 것. 깍두기 같은 역할을 하죠. 이게 이제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용어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콘덴서인데요. 요 개념은 시험에도 잘 나오고 어렵고 사실 조금 이제 기본적인 전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콘덴서. 이제 콘덴서는 뭐냐라고 할 때 역류를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류를 계산한다.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고 왜 역류를 계산하고 역률이 뭐고 뭐 이런 개념에 이제 좀 학습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전기 기본 이야기를 할 때 V는 IR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ohm의 법칙이라 그러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P라고 하는 거 전력은 파워는 VI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I. 근데 V는 IR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V 대신에 IR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I 제곱 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될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직류 전류에 대한 전압이에요. 전력의 직류. 근데 이 교류는 소문자요. VI, VI에다가 역률을 곱해주고 또 여기 이제 위상도 곱해줍니다. 이제 좀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직류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어서 전압과 전류가 하나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E란 그 부분이 그대로 E란 그 에너지인 이 역률이 그대로 직류는 이 역률이 1이 되는 거예요. 1. 이것분의 이거 되니까 그대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류에서는 코사인 세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역률이죠. 자, 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건 지금 보신 것처럼 전압 곱하기 전류인 건 맞아요. 전압 곱하기 전류인 건 맞는데 여기에 이제 역률이 반영이 되고 그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니까 이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류처럼 나타나지 않고 위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이 360도의 위상각을 가져요. 그 중에서 이제 위상이 얼마냐 이렇게 정리가 되죠. 0부터 360. 그러니까 0부터 이건 0도죠. 0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오면 360이 되죠.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이제 같이 흐른다면 그러니까 역률만 위상이 같다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이래도 이 역률을 좀 계산해 봐야 돼. 직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전류가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길이 좋으면 속도를 막 낼 수 있는데 길이 좀 안 좋으면 좋은 차도 속도가 잘 안 나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 정도가 늦게 간다. 90도 정도가 늦게 간다 그러면 요렇게 나타나나요? 전류 그래프가?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 자, 이렇게 이제 이 전류가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는 걸 우리는 이제 지상이라 그러고, 이 지상 전류 때문에 이 위상이 결국 역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늦어지는 전류를 좀 빨리 가게 해라. 이렇게 빨리 가게 해라. 그걸 진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는 지상 전류를 좀 빠르게 가게 하기 때문에 역률이 개선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그래프 자체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가함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 이제, 여기 90도다. 이렇게 보면, 요 A, B, C의 길이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이제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A는 우리가 이제 피상전력, B는 유효전력, C는 무효전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역률은 지금 보신 것처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니까 이렇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A분의 B 아닙니까? 이거는 A분의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게 역률이 되는 거예요. 역률. 그러면 지금 이제 역률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한전에서 보내준 피상전력은 변함이 없고 이건 변함이 없고 어쨌든 그 역률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숫자로 뭐 환산해서 우리가 보면 뭐 이런 숫자 3, 4, 5 이런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3의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하면 이제 이게 5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분의 4였어요, 역률이. 그럼 이게 0.8이었네요, 그죠? 0.8이었는데, 역률을 좀 좋게 해서, 역률을 좀 개선을 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높였다는 얘기는 이 각을 줄이면, 요 길이는 같고, 요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요 알파만큼이, 여기에 이제 알파만큼이 늘어나죠. 유효전력에. 여기에 알파만큼이 늘어나니까, 0.8보다는 이제 높아진다 그 얘기죠. 0.8보다는. 그죠? 분자가 커지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역률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 위상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콘덴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뭐 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어려운 개념이니까. 콘덴서는 교류전력, 직률은 그게 안 나타난다 그랬죠. 1이라 그랬잖아요. 교류전력은 항상 요런 역률 위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역률은 코사인 세타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서. 코사인 세타라는 건 요렇게, 그죠? 빗변 이야기할 때 가장 긴 것 중에 이렇게, 요거, 이렇게. 뭐 이런 상태니까 그렇죠. 요렇게,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피상전력, 유효전력이라고 하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역률이라고 그런다. 그럼 요 개념에서 이제 좀 더 나가면 무효율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무효율은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상가함수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사인 세타라고 하죠. 사인 세타. 무효율은 사인 세타. 네, 점점점 어려워지네요. 그죠? 역률은 유효율이에요. 실제로 보면 유효율. 어느 정도 유효하냐. 이건 이제 역률의 개념으로 놓고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콘덴서가 이 역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역률이 정확히 뭔지, 역률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게 콘덴서가 하고 있다. 요 내용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기기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4페이지에 예비 전원 설비가 있는데, 여기 발전기 있었잖아요. 예. 예비 전원. 예비 전원 설비는 지금 이제 발전기 형태도 있지만 축전지 형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수전이라고 해서 변전소 두 군데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축전지, 뭐, 전지로 하기도 하고, 이수전, 변전소를, 뭐, SS를 하나 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예비용 발전 설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 전원 설비는 뭐,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 이제 한번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예비 전원 설비는 비상시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응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한전측에 전기가 딱 나갔다. 그럼 비상전원 공급이 돼야 돼. 특히 이제 화재 시에. 그래서 요 비상전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화재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비상전원 공급 규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전원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교재 보시면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그죠?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대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유도등 같은 게 있어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방 설비는 10분, 20분, 30분에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화재안전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요 10분짜리는 자탐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 비상 방송 설비.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비상 방송 설비, 아마 그 오동작에 소리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막 소리 막 내죠. 이 목소리는 10분 동안만 내면 돼요. 왜냐면 뭐 화재가 발생한 거 다 알고 20분, 30분 동안 뭐 이 얘기 할 필요는 없죠. 처음에 화재 사실 대피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20분이고요. 30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건 어디서 쓰는 거냐면, 자, 이렇게, 이게 산이에요, 산. 그럼 여기 터널이 있죠, 이렇게 터널. 근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압을 하러 들어가죠. 그럼 여기 무전기가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죠.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요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도 터지게끔. 근데 왜 이건 오랫동안 주느냐?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시간을 배려를 한 거예요. 가는데 시간 좀 걸리고 하니까 이 진압 상황이나 이런 걸. 근데 뭐 들어갔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리고 갔더니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길다. 10분, 20분, 30분. 이거 이제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전기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357페이지에 제 9절 가스 설비를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가스 설비는요, 실제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아요. 지금 9회 이후에 딱 2번 나왔어요. 전체가. 그래서 실제로는 뭐,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념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제 9절에 가스 설비 관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시험에 이제 2번 나왔는데, 2번 나온 내용이 뭐냐면, 가스 사용시설. 가스 사용시설 대표적인 게 가스 계량기고, 또 하나는 가스 배관이죠. 배관. 근데, 이 가스는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이거 폭발하면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 계량기가 전기 계량기나 수도 계량기는 그냥 이렇게 아주 쉬운 위치에 있는데, 검증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데, 가스 계량기는 이렇게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1.6에서 2m. 왜냐하면 이 계량기를 아이들이 이제 잘못 만지거나 해서 분리되면 가스가 누설되고 그런 폭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고,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스 계량기는 크가 일단 설치 위치. 그래서 1.6에서 2.0m 이내에 이렇게 이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가스 계량기를 혹시 이제 누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 요인하고는 이격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파크 일어나는 거 옆에 있으면 팍 터지면 안 되니까 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격 거리를 보면 이래요. 60cm 이상 띄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예요. 이거하고는 60cm를 띄어라 그럽니다. 자, 30cm 이상 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전기 접속기하고 전기 전멸기예요. 전멸기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콘센트 그래요. 근데 이제 용어상 이렇게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죠. 자, 15cm 이상 띄어라라고 하는 것이 전선이에요. 요거는
절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 얘기하고요. 여기는 굴뚝이 있는데 이것도 30cm인데 굴뚝. 이것도 단열 조치가 안 된 건 그래. 단열 조치 된 건 관계 없습니다. 단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띄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또 시험에 한번 나왔고 좀 어려운 얘기가 되니까 이걸 이제 머리 글자를 강제적으로 하면 계량기, 계폐기. 그러니까 기역과 기역은 60이다 그 얘기예요. 전멸기, 접속기. 지읒과 지읒은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지읒인데 지금 이제 지읒이잖아요. 그래서 30이 아니고 왜 이건 15냐면 이렇게 뭐가 달리면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 한 칸씩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역에도 단서가 붙으면 한 칸 내려와서 30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죠. 기역인데 단서가 붙. 그래서 이렇게 기역은 60, 지읒은 30, 뭐가 달리면 한 단계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이제 아주 쉽게 머리 글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스 계량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인데요. 요거 배관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워요. 가스 배관. 이제 왜 이게 까다로우냐면, 여러분 가스 배관 무슨 색이에요? 그럼 다 노란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보시면 노란색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선입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스 배관은 이제 구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요 가스 배관은 위험하니까 표면 표시. 뭐라고 꼭 가스배관이다. 난 무슨 가스배관이다. 뭐 이렇게 독버섯이 빨갛게 이렇게 표현하듯이 나 먹지 마 이렇게 하듯이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표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 가스배관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색상.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 기준을 배관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 기준이 이렇게 이제 지상배관하고 매설배관으로 일단 구분을 하는데 매설배관은 매설배관이라고 그러고 지상배관은 그냥 배관 이렇게 불러요. 노출배관 혹은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표면 표시와 색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표면 표시 색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관에는 세 가지를 표시하라 그래요. 그림으로 좀 그려서 볼까요? 이렇게 이제 배관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 뭘 표시하냐면 우선 사용 가스명. 뭐 LPG, 뭐 LNG 뭐 이런 게 가스명을 표시를 하고 사용 압력. 최대 사용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최대 사용 압력. 그 다음에 가스 흐름 방향. 이렇게 세 가지를 표시를 해요. 근데 지하 매설 배관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돼. 두 가지만 해도 됩니다. 그럼 뭘 생략하냐면 가스 흐름 방향을 생략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이 가스 흐름 방향은 만약에 흐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면 가스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설이 된다 그러면 이 밸브 어느 거 잠가냐 그러면 이 밸브를 잠그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흐름 방향. 그렇기 때문에 지하 매설 배관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색상 보시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매설한다 그러면 60cm 이상 이렇게 묻는 걸 매설이라 그래요. 자, 색상 보겠습니다. 지상 배관의 경우에 색상은 황색으로 합니다. 황색. 말씀드린 것처럼 황색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배관이 있다. 그럼 이제 황색으로 이제 해야 돼요. 황색으로 다 해야 되는데 단서가 있어요. 1, 2, 3 하면 황색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스 배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스 사용 가스명 LNG 이거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최대 사용 압력 0.2 메가파스칼 뭐 가스 흐름 방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색상은 황색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단서로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요 규정을 많이 따릅니다. 이게 뭐냐면 1은 1m 높이에요. 1m 높이에 요거는 뭐냐면 이중 황색띠를 폭 3cm로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황색 띠를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자, 매설배관은 좀 그 색상 패턴이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압하고 중압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저압은 기본적으로 노란색, 황색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압 이상은 붉은색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상배관하고 매설배관이 이거 색상 구분이 다르죠. 이건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 배관의 이음 부위하고도 이런 것들하고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계량기죠. 가스 계량기고 배관 이음 부위하고도 이런 것들을 이격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이격을 해야 되냐면 얘하고는 적절한 거리, 그러니까 모두 다 적절한 거리만큼만 이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스 설비의 그 시설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범위가 좀 제한돼 있으니까요. 이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교재에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시설 기술 기준이 사실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제 여러분 362페이지 보시면 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 기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배관 및 배관 설배에서 첫 번째가 가스 계량기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요 위치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쭉 해서 나번에 보시면 뭐 1.6에서 2m 이상 고정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363페이지에 다번을 보시면 요 얘기가 나오죠, 그죠? 363페이지 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개폐기는 60,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을 보실 텐데요. 배관을 보실 텐데, 배관은 여러분 364페이지를 보시면 364페이지요. 보시면 자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 표시를 해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표면 표시하고 색상 도색 표시를 해라. 그래서 1번 보시면 요런 이야기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고 이렇게 지하 매설 배관은 가스 흐름 방향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지상 배관은 이거죠. 황색으로 하고 1, 2, 3 한 경우는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표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매설 배관을 압에 따라서 구분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죠. 지금 이제 보셨던 요 이야기 좀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머리 글자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방이에요. 소방은 지난번 시험에서 네 문제가 나왔던 아주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체계적인 좀 학습이 좀 필요하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